더듬이 마이클 이스미스 개인전 2014년 2월 15일부터 2014년 3월 29일 더 파워스테이션. 파워스테이션이라 불리우는 이제는 예술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거의 폐공장에는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나 입구가 존재한다. 전시장의 입구의 양쪽에는 두 개의 구형 램프가 존재한다. 이 램프에는 핑크색을 띠는 줄기들이 가득 차 있다. 구형 모양의 램프와 실핏줄을 연상시키는 줄기들은 둘이 합쳐져 다소 그로테스크한 눈알과 같이 보인다. 작은 입구를 지나 공간 안으로 들어서면 관객은 대단히 널찍한 공간을 조우할 수 있다. 2차 산업혁명의 향취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폐공장은 낡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거대 금속 기둥들로 지탱되고 있으며 낡아버린 빨간 벽돌과 리모델링된 듯한 깨끗한 철근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공간은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2층은 1층 면적의 반 정도이기에 1층의 반 정도는 천장을 향해 뚫려 있다. 천장에는 무거운 사물을 들어 옮길 수 있는 거대한 갈고리가 존재하며 길쭉한 은색 빛깔의 통풍용 파이프는 공간 전체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1층과 2층 천장에 각각 부착되어 있다. 모든 창문은 커튼으로 막혀져 있으며 공간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빛은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과 커튼이 반쯤 쳐져 있는 연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전부라 할 수 있다. 물론 천장에는 폭이 2m 정도 되어 보이는 창문이 존재하지만 창문은 바다 위의 보트를 연상시키는 다소 불분명한 사진으로 덮여져 있다. 커튼이 쳐진 연문의 윗부분에는 불쾌하게 젖어있는 새의 깃털로 가득 찬 플라스틱 우유통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 우유통으로 들어가 있던 혐오스러운 조류는 우유통과 함께 벼랑간에 자살해버린 듯하다. 바로 그 옆에는 너무나도 낡은 검정색 버킷햇들이 불길하게 쌓아 올려져 있다. 1m 50cm가량 되어 보이는 버킷햇 뭉치들은 문턱에 반쯤만 몸을 기댄 채 약간의 빛을 받으며 음산하게 바깥을 응시한다. 바닥에는 농구공을 감싸고 녹아버린 듯한 불길한 검정 물체가 공간을 굴러다닌다. 자세히 바라보면 새의 깃털과 고무가 흉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바로 옆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높이 솟아오른 금속 기둥에도 무엇인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M 플레이에 사용되는 하네스에 촘촘하고도 세심하게 박혀있는 카피즈 조개의 껍질은 도도한 사체와 같다. 이곳은 분명 무엇인가의 무덤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덤의 소굴이다. 병이 삶의 부작용이라면 이 물체들은 필시 죽음의 부작용들이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죽어버린 비둘기가 감싸고 있는 고요한 바구니가 놓여있다. 대가리가 뜯긴 채 손잡이를 감싸고 있는 바람에 누군가 쉽게 바구니를 치워버릴 순 없었을 것이다. 위층으로 올라가 본다. 계단 옆에는 거대한 초록색 갈고리가 1층을 향해 뻗어있다. 2층 또한 연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곳에는 두 명의 아기가 누워있다. 정확히는 두 벌의 낡아버린 아기 옷이 바닥에 놓여있다. 한 녀석은 대가리에 삽이 꽂힌 채로 누워있으며 다른 녀석은 손과 발에 접시를 부착당한 채 드론과도 같이 그곳에 누워있다. 접시와 삽이 검정색인 바람에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기괴하게 굳어버린 손과 발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죽은 덩어리들이 마침내야 스스로 치대고 뭉치기 시작한다. 마이클 이스미스의 전시는 사후 경직과 차가운 덩어리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
폭력적인 빗줄기로 가득 차 있지만 환하게 빛나고 있는 눈동자. 주체적인 자살을 선택한 우유통과 정체모를 조류. 채광을 은밀히 즐기며 관음하는 버킷햇. 자유롭게 굴러다니는 고무새. 섬세하고 은은하게 박제된 카피즈 조개 껍질들. 손잡이를 보호하는 파열된 비둘기. 결합된 아기들. 마이클 스미스 개인전. 2018년 2월 17일부터 2018년 5월 6일 MSU 브로드 뮤지엄. 미시건 주립대 경영대학의 이름은 엘리 브로드 컬리지 오브 비즈니스다. 이 엘리 브로드라는 미국의 비즈니스맨과 그의 아내가 약 350억 원을 학교에 기증하여 엘리 앤 에디트 브로드 아트 뮤지엄, 구어체로는 MSU 브로드 뮤지엄이라 불리우는 미술관이 탄생하였다. 약 30개의 기업이 디자인 공모에 참가했으며 결론적으로는 동대문의 DDP 디자인 플라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이 당선되었다. 소박한 미국 마을의 풍경을 가진 이스트 랜싱이라는 미시건주의 도시 안에 미래적이라 말할 수 있는 1300평 크기의 미술관이 세워졌다. 곡선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자하 하디드의 다른 건축물들과는 다르게 건물은 비교적 날렵하게 디자인되었으며 각진 파사드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고즈넉한 도심 한가운데 들어선 이 미래적인 건축물은 어떤 시각에서 보자면 동대문 한가운데 존재하는 DDP 디자인 플라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곳에서 2018년 2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마이클 이스미스의 이름 없는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마이클 이스미스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전시장 유리문의 손잡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전시 공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유리문의 손잡이는 전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거되었다. 관객은 기존의 방문객들과 손잡이를 제거하는 노동자가 의도치 않게 유리문에 남긴 흔적과 자국들을 볼 수 있다. 마이클 이스미스는 청소부에게 전시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이 유리문만을 닦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비록 사소한 제스처일지라도 자하 하디드가 지은 화려한 건물에 손잡이 없이 얼룩져 있는 유리문은 공간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재설정한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간과 교감한다. 약 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미시건주의 소도시 이스트 랜싱의 고즈넉한 마을 안에서 관객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현대적인 미술관 안으로 입장한다. 세련된 방식으로 마감된 인포메이션 데스크와 깔끔하게 청소된 모노톤의 미술관 공간을 지나다 보면 마이클 이스미스의 전시 공간이 등장한다. 전시가 진행 중인 시간에 손잡이가 없는 이 유리문은 열려있을 것이다. 손잡이도 없이 열려있는 이 때 묻은 유리문은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이 마음에 들지만 않는 모양이다. 관객은 마이클 이스미스의 전시에 들어서며 자신의 몸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공기들 간의 마찰을 느낀다. 마이클 이스미스는 미묘한 그리고 조금 엇나가 있는 불협화음에 집중한다. 전시 공간 안에는 가로로 낮게 걸려진 모니터, 조금은 낡아 보이는 흰색 담요, 그리고 깨진 아이폰이 전시되어 있다. 모니터에서는 VR 동영상의 효과를 차용한 듯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된 하나의 비디오가 흘러나오는 중이다. 제기와와 같은 고양이과의 맹수를 잡아두는 보호센터에 놓인 텅 빈 케이지.
잔인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이 케이지를 촬영한 비디오 작품은 관객들에게 어딘지 모를 음산함을 가져다준다. 때때로 흘러내리는 비에 흐릿해지는 비디오는 무엇인가 이미 사육된 듯한 흔적만이 남은 케이지와 함께 고요하게 재생되며 차가운 빛을 발산한다. 비디오 작업의 우측 상단에는 깨진 아이폰이 전시되어 있다. 아이폰의 스크린 위에는 딸기 모양이 그려진 LSD 흡수지가 부착되어 있다. LSD 블러터 페이퍼라고 알려진 이 종이의 정식 명칭은 비블리스 페이퍼이며 이는 다른 종이들보다 흡수성이 높기로 유명하다. 우리에게 아마 가장 익숙한 예시는 코기름을 닦기 위해 사용되던 기름 종이일 것이다. LSD 사용자는 이 종이를 혓바닥 위에 올린 뒤 약을 체내로 흡수시킨다. 마이클 리 스미스의 작업에서도 종이는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흡수하는 중이다. 아이폰 위에 올려진 딸기 모양 패턴의 LSD 블러터 페이퍼는 천장에 달린 빨간 레이저의 빛에 의해 강렬하게 불타오른다. 비디오와 아이폰 작업의 건너편에는 아무런 빛도 발산하지 않는 흰색의 담요가 무기력하게 걸려있다. 이 무기력한 천조각은 두 벽이 맞닿는 코너 쪽에 무심하게 걸려있다. 마치 코너의 가장자리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이 담요는 긴장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두 개의 벽면 사이에 위치시킨다. 관객이 발을 들여놓는 이 전시 공간에는 비상구 사인의 초록 색깔의 빛,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회색깔의 빛, 그리고 아이폰 위에 불타오르는 빨간색의 레이저 빛뿐이다. 전시 공간의 빛은 작업을 환하게 밝히기보다는 최소한의 어둠을 걷어내는 데 집중한다. 마이클 이스미스는 분명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튜닝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엇나가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이미 수많은 예술가들이 거쳐갔을 이 공간은 더 이상 작품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초록색 빛의 탈출의 공간이자 회색 빛의 관음의 공간이자 빨간색 빛의 흡수의 공간이다. 마이클 스미스는 다시금 미묘한 그리고 조금 엇나가 있는 불협화음에 집중한다. 전시 공간을 나와 시크한 미술관의 건축 구조를 따라 걷다 보면 관객은 어느새 미술관 내에 위치한 카페에 도달한다. 이곳에는 무제라는 제목을 가진 하얀색 목욕 가운이 미술관의 카페 천장에 너저분하게 걸려있다. 오늘날 미술관이라 불릴 만한 대부분의 기관에는 카페가 존재한다. 간단한 역사를 찾아보니 1856년 런던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은 리프레시먼트 룸이라는 명칭과 함께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첫 번째 박물관 카페를 도입했다고 한다. 오늘날 관객은 비단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미술관 카페에서 스콘과 커피를 마시며 그들이 관람한 전시와 소소한 삶의 에피소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미술관의 카페는 여타 도심에 있는 혼잡스러운 카페와는 달리 사색의 여유와 문화적 고향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미술관 카페만의 특권이라 말할 수 있는 걸작이 걸린 벽, 그리고 독특한 건축물의 일부인 카페의 내부 구조는 분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아우라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이클 이스미스는 다시금 공간에 소심하게 반항한다. 전문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조악해 보이는 이 목욕 가운은 전깃줄 위에 걸린 농구화를 떠올리게 한다. 목욕 가운은 농구화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이제는 그곳에 거주한다. 정갈한 미술관 카페 위에 걸려있는 목욕 가운은 현대적인 건축 경관을 관람하며 휴식을 취하러 온 관람객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한다. 혹자는 전시의 연장선에 놓인 이 목욕 가운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혹자는 계속 눈에 거슬리는 목욕 가운을 째려보기도 할 것이다. 게르하르드 리히터의 그림이 걸려있다면 어땠을까?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 걸려있다면 어땠을까?
마이클 이스미스는 또 다시금 미묘한 그리고 조금 엇나가 있는 불협화음에 집중한다. 커피 한 잔과 약간의 담소를 끝마친 관객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팜플렛을 까먹지 않고 가방에 주섬주섬 담는다. 그리고는 미술관을 떠난다. 미술관 앞에 펼쳐진 정원에는 강아지와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